우파와 좌파 판단 기준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인프라 건설 조치와 지역 균형 발전을 살펴보았죠.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뭐 국가적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고 한 국가 내 지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산업이 발전해야 되죠. 그래요.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죠.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이 있다는 거예요. 눈에 띄는 게 뭔가요? 일단은 뭐 인프라 건설이죠. 그래요. 뭐 인프라 건설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다 살펴봤지만 뭐 항구, 철도, 도로, 뭐 도시 건설 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음, 가장 조치를 잘 취한 정부는 뭐 어디였나요? 조선총독부였다는 거예요. 뭐 한국 곳곳에 건설했죠. 도시도 건설하고 뭐 부산, 인천, 뭐 목포, 뭐 군산, 대전, 저 북한 쪽에도 뭐 흥남, 청진, 뭐 신의주 등 그래요. 전 지역이 발전했죠. 또 북한 지역도 많이 발전했었죠. 첨단 산업시설이 투자되면서 그래요. 그것을 계승한 게 군사정부였죠. 그 지역 차별을 주장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돼요. 호남 주민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뭐 현시도 호남 주민들이죠.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1987년 이전에는 음, 특별히 그런 건 없었다는 거예요. 뭐 남해 고속도로, 호남 고속도로, 광양 한국에서 두 번째로 큰 항구 다 군사정부가 건설했다는 거예요. 광양에 건설했죠. 항구도 그래요. 경상도가 좀 상대적으로 크게 발전했었죠. 군사정부 때. 부산이 있고 일본하고 가까우니까. 부산은 일본인이 건설했다는 거예요. 근대국가 수립 역사를 안 가르치니까 뭐 오인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일본과 교류가 확대하면 원래 이제 경상도가 좀 상대적으로 크게 발전했다는 거예요. 조선 총독부 시절 호남도 경상도에 뒤처지지 않고 발전했는데 그때는 이제 호남이 유리한 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면화와 쌀을 수출하고 얻은 이득으로 투자할 수가 있었죠. 크게 뒤처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경상도는 지리적 이점이 있었고 호남은 수출 물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이점이 사라진 건 사실이죠. 사라진 건 사실인데 인프라 건설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한국이 근대 국가를 수립하기에 가장 좋은 조건을 가졌기 때문에 현 시대의 첨단 국가가 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보다 유리한 조건을 가진 나라가 많다는 거예요. 베네수엘라를 보라는 거예요. 가까운 곳에 미국이 있잖아요. 기술과 자금을 미국으로부터 보급받을 수가 있고 또 수출 물자 석유가 있잖아요. 최고의 수출 물자가 있잖아요. 그 첨단 국가가 못 된다는 거예요. 남미 그런 나라 많죠. 뭐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안 되잖아요. 훨씬 유리함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서아시아에도 많잖아요. 뭐 이란 같은 나라, 뭐 사우디아라비아. 한국보다 훨씬 조건이 좋았죠. 근데 건설이 한국 정도의 산업국가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냐에 따라서 20년, 30년 뒤에는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부 지역 주민들이 생각을 좀 해야 돼요. 남부 지역 주민들이 잘못 행동한 것도 많다는 거예요. 남부 지역이 이제 군사정부 이후 많이 쇠퇴했죠. 뭐 정치인들 영향이 크기도 했지만, 또 근대국가 수립 역사를 안 가르치죠. 그 사연이 있는 것이긴 한데, 그 우리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근대국가 수립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그것을 생각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역사적 사례를 보면서. 남부 지역은 언제 발전했나요? 한국의 역사를 볼 때. 일본과 교류가 확대될 때 발전한다는 거예요. 총독부 시절, 호남 지역의 발전도 그러하고, 또 총독부 시절과 군사정부 시절 경상도의 발전도 그러하고, 그러한 곳에서는 어떤 정책을 실시해야 될까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요? 일본이나 미국과 교류를 확대한다. 기본적으로. 다른 국가도 이제 거기서 포함시킬 수 있겠지만 항상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역사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지역이 어떤 경우 번영했는가. 그래요. 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척양척에 외치고 반일 반미 외치는 지역이 과연 발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특히 남부지방. 발전 못한다는 거예요.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그럼 기본적으로 친미 친일을 해야지 교류가 확대시킬 수 있잖아요. 반일 반미하는 거 뻔히 아는데 예를 들어서 일본과 교류를 확대하려고 하는데 일본인들이 그 좋아하겠냐는 거예요. 뻔히 아는데 그러지 마라. 또 기업이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제도적으로도 그러하지만 그 민간 기업을 부정하는 공산주의자 거리 만들고 뭐 동상 세우려 하고 그런 곳에 뭐 민간 기업이 투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혹은 그 자체적으로 민간 기업이 육성되겠냐는 거예요. 그 분위기도 중요한 거죠. 불리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극복되지 못하는 불리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아, 우리 지역이, 아, 전기가 좀 부족해. 요구를 했냐는 거예요. 원전 건설해달라고. 그런 적 없다는 거예요. 반대를 하죠, 반대를. 군사정부 때는, 조선총독부나 군사정부 때는 그냥 실시했지만 반대를 하건 말건. 현 시대에서는 그렇게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민주정치를 실시하고 있잖아요.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저기 좀 원전을 건설해야 되겠어. 저 지역 발전을 위해서. 건설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아, 저 지역은 용수가 부족하지. 좀 뭐 보를 설치하고 댐을 건설해야 되겠어. 그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면 어떻게 하나?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배부른 소리 하고 있는 거죠. 교육적인 문제는 이제 뭐 교육도 문제긴 한데 또 인재도 부족하고 이러니까 지방에 그거는 이제 또 어떤 큰 정치적인 결단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부터 해라. 불리함은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극복이 된다. 아무리 좋은 조건이 있어도 사람이 잘못되면 안 되는 것이다. 이제 그 사실을 잘 알아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한 행동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수십 년간. 남부 지방 주민도 그렇고 특히 호남 주민도 그렇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바른 조치를 실시했냐는 바른 정부에 요구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과연 제대로 된 요구를 했느냐?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실시하지 않았다. 그러면 차별을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건설한다 할 때는 인프라 건설하자 할 때는 들고 일어나서 반대하고 산업이 낙후되면 차별받았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척양척에 외치고 특히 남부지방은 그런 곳은 그런 남부지방은 발전하지 못한다. 역사를 보니까 그러하다. 그러한 사실을 알아라는 거예요. 그럼 5단계 조치를 살펴봐야 되겠죠. 5단계 조치는 시장 육성인데 조선 왕실은 500년간 시장 육성은 고사하고 시장을 천시하고 제약시했다. 그 사실이죠 뭐. 근대 국가에서는 시장 육성이 중요하죠. 또 무역을 확대해야 되고. 조선시대에는 산업공상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조선 왕실이 직업에 따라 신분을 부여하여 직업에 따라 차별했음을 가리킨다. 그렇죠. 상인이 시장 형성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죠. 상인을 제일 천한 신분으로 취급했죠. 선비가 가장 신분이 높고 농민, 장인, 상인 순서대로 신분이 높은데 상인은 신분이 가장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시대는 그랬다는 거예요. 상인은 거래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하니 상인을 천시하거나 규제하면 시장은 자연히 위축된다. 그래하지 말고 살아라 이 말인 거죠. 자급자족해라 이 말인 거죠. 시장을 위축시키면 생산품을 시장에서 판매하여 생활하는 장인 역시 어려워지니 공업 역시 위축된다. 그렇죠 뭐.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시장을 통해서 판매해야 되잖아요. 시장이 위축되면 장인 역시 공업 역시 위축되겠죠. 조선 왕실의 이러한 정책으로 인하여 조선시대에는 수출할 수 있는 공업 물자는 사라졌으며 고려시대까지 한반도에 드나들던 외국 상인들의 발자취는 사라졌다. 그래요. 산업이 쇠퇴했죠. 쇠퇴했겠죠. 조선시대는 고려시대보다. 자기도 보라는 거예요. 고려 자기가 훨씬 잘 만들었고, 그렇지. 뭐 조선 자기 보면 뭐 고려 자기가 비교하면 오히려 수준이 떨어지잖아요. 그 쇠퇴했다는 거예요, 산업이. 그러니까 외국 상인도 안 들어왔죠. 따라서 조선시대 내내 조선왕실은 시장 육성 조치 달성률은 0%이다. 그렇죠, 뭐. 상인을 제일 천하게 생각하고, 시장을 억제하려 했으니까. 조선왕실이 이러한 시장 억제 정책은, 억제 조치는 성리학과 유학에서 비롯된 것이긴 한데, 누구에 의해 최초로 그와 같은 견해가 형성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고대에 형성된 견해들은 그냥 다 폐기하는 게 낫다고 하는 거예요.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다. 고대의 견해를 중시하고 그것을 따르고자 한다. 그럼 그러한 국가는 망한다. 멸망한다. 그 알아라는 거예요. 시대가 완전히 바뀐 것이다. 현 시대에 맞는 윤리를 알고 실천해서 살아가야 된다. 이제는 그 사실을 알아라는 거예요. 1800년대 중반 통상하자고 찾아온 외국 상선이나 외국 해군을 상대로 대화할 생각은 하지 않고 척양을 외치며 국민들을 동원하여 결사항전했다. 흥성대원군이 그랬죠. 조선 왕실이. 조선 왕실은 그 사실이잖아요. 고려나 신라하고는 또 다른 거죠. 1875년에 일본이 운용호를 파견하여 군사시설을 폭격하자
조선왕실은 협상에 임하였고 제한적으로 통상을 허용하여 부산, 인천, 원산에서 무역이 가능해졌다. 그렇죠. 조선왕실은 1876년 개항 이후에 상공업을 더 철저히 통제하기 위하여 1883년 해상공국을 설립했다. 그럼 이제 좀 위기를 느끼고 따라가야 할 생각을 안 하고 조선왕실은 어떻게 했나요? 상공업을 더 철저히 통제하려는 조치를 취했다는 거예요. 근대국가 수립할 의지가 안 보이니까 근대국가를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한 뭐 김옥균, 뭐 박영료 이런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킨 거죠. 그게 갑신정변이라는 거예요. 잘 알아라는 거예요. (1906년) 통감부 통감 이또 1호 부민은 상무사를 폐지하여 상업에 대한 통제를 폐지하였으며, 그러니까 그 조선 왕실은 식민지가 되기 전까지 일본이 그래요. 조선 왕실이 멸망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대적 조치를 자발적으로. 뭐 항구를 연 거는 뭐 자발적으로 한 거냐는 거예요. 총독부 시절 총독들은 무역 확대를 위하여 부산, 인천, 목포, 흥남 등에 항구를 건설하고 만주로 이어지는 철도를 건설했다. 그거 사실이잖아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조선왕실하고. 총독부 시절에는 시장 제한 조치를 발견할 수 없으며 시장 확대 정책을 추진하였고 성과도 컸으니 이 시기 시장 휴성 조치 달성도는 거의 100%에 이르렀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제한 조치가 뭐 있었냐는 거예요. 특별히 없었다는 거예요. 1945년 일본 패망 이후 1965년까지 일본과의 교류는 중단되었다. 뭐 사실이죠 뭐. 1948년부터 1960년까지는 이승만을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하던 인사들이 한국의 집권 세력이었다. 그들의 반일 감정으로 인하여 일본과의 공식적인 교류는 15년 동안 지체되었으며 시장 역시 크게 수축되었다. 무역이 중단돼 버린 거죠. 무역이 중단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한국에서 무역이 중단된다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발생할지. 산업시설도 또 상당 부분 가공 안 될 거고, 석유 같은 게 있어야지 산업시설 가공될 거 아니에요.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기계도 있을 거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시대에 막 실업자가 50% 넘게 발생했다는 거예요.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죠. 현 시대 절반 이상이 실업자가 된다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근로자들 절반이. 총독부 시절 일본과의 무역 비중은 70%에 달했고 만주까지 포함하여 90%에 달했다. 일본 만주를 빼더라도 한 70% 가까이 일본과 무역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중단되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와 같은 실정에서 무역이 중단되면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되겠는가? 현 시대 한국에서 무역이 중단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생각하면 그 시대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 무역이 중단된다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실업자 되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상당 부분 발생하겠죠. 수백만 명이 굶어 죽겠죠, 일단. 그렇다고 하여 무역을 조선왕실처럼 금지한 것은 아니었고 일본을 제외한 다른 국가와의 무역을 허용하였으니 이승만 정부의 시장 육성 조치 달성 정도는 50%이다. 다른 국가와의 무역은 허용했죠. 일본과 중단시켰지. 그래요. 현 시대와 그 시대, 그때 굉장히 어려웠겠죠. 무역이 중단되고 산업시설 가동이 중단되면서. 지금은 이제 더 위험하죠. 이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때는 2,500만 인구 중에서 2천만은 농촌에 살았다는 거예요. 자급자족이 됐죠. 현 시대는 어떤가요? 5천만 인구 중에서 한 250만이 농촌에 살죠. 그 사람들은 자급자족 할 수 있겠지만, 그래요. 나머지 인구들은
거의 끝장나겠죠. 잘 알아라는 거예요. 1961년 집권한 박정희는 무역 확대 정책을 실시하였으며 1965년 일본과 수교를 함으로써 총독부 시절의 교류를 재개했다. 그 박정희가 교류를 확대했잖아요. 그 뒤에 어떻게 됐나요? 한국이 번영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 번영하는가, 어떤 경우 또 한국과 지방이 발전하는가, 그걸 알아라는 거예요. 일본의 자금과 기술이 한국에 유입되었고, 한국은 이에 바탕하여 수출 물자를 크게 증가시킬 수 있었다. 그렇죠. 상당한 기술이 대부분 일본으로부터 유입됐잖아요. 제초소 설립도 그렇고. 많은 산업 분야에서 일본의 도움을 받은 거죠. 무역 확대 조치는 100% 달성했지만 박정희는 또 다른 시장 제한 조치를 실시했다. 박정희가 실시한 시장 제한 조치가 있죠. 산업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국산품 소비를 늘리고 투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산품과 경쟁하는 수입품에 대하여 높은 관세를 부과했다. 그렇죠. 경쟁이 안 되니까 그 당시 기술이 크게 떨어져서 높은 관세를 부과한 상품에는 자동차, 고급 가전제품, 양주 등이 있다. 반면에 한국에 필요한 기계, 석유와 같은 원자재, 부족한 식량을 대체할 밀과 같이 한국에 필요한 물자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특혜를 부여했다. 그렇죠. 필요한 것에 관세를 부과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이 뭐냐? 관세를 부과하긴 했는데 한국의 산업 육성 때문에 이제 시장 제한 조치를 일정 부분 실시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박정희의 시장 제한 조치는 민간 기업과 신산을 육성하기 위해 실시한 조치였다. 사실이죠, 뭐. 박정희는 기본적으로 시장 확대 정책을 실시했지만 민간 기업과 신산의 육성을 위하여 제한적으로 시장 제한 조치를 실시했으며 박정희의 시장 육성 조치 달성도는 80%이다. 어쨌든 성공했잖아요. 모든 게 100%가 되어야지 특정 시점에 가장 좋은 조치는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떨어져서도 안 되지만 모든 게 다 100%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관계를 연구하는 것은 또 전문적인 영역이겠죠. 박정희 정부의 시장 제한 조치는 전두환 정부에서 순차적으로 완화되었다. 1980년 집권한 전두환은 수입 자유화 조치를 단계별로 실시했고 현 시대에 이르면 농축산물이나 음란물을 제외하면 특별한 제한 조치는 없다. 거의 이제 뭐 특별한 제한 조치는 없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 시장 제한 조치가 100%에 도달한 것은 아니다. 1987년 이후 기업가와 근로자의 거래를 제한하는 조치가 실시되었다. 군사정부 이후 뭐 이렇게 비슷한 시기죠. 특정 신분의 근로자의 이익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조치가 장기간잘 실시되었는데 대표적인 사례에는 2016년 박근혜 정부에 의해 시행된 그렇죠. 정년연장법과 2018년에 문재인 정부에 의해 실시된 주 52시간 근무제와 2026년 이재명 정부에 의해 시행된 노란봉투법 등이 있다. 거래를 하면서 그 시장이죠. 거래를 하니까 계약을 하게 해야 되는 거죠. 언급한 근대화 조치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은 자유롭게 거래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예전에 살펴봤지만 자유롭게 거래할 때가 또 실제로는 임금이 가장 잘 상승하고 소득도 사실은 가장 평등했다는 거예요. 물론 좋은 기업이 더 많이 받긴 했지만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특정 신분 근로자의 이익을 보장할수록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의 소득이 잘 증가하지 않고 근로자들 사이에 큰 차별이 생기더라. 소득도 그러하고 근로조건도 그러하고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더라. 그게 좋은 것 같지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특정 신분 근로자의 이익을 자꾸 보장하다 보면 산업이 붕괴되더라.
미국 자동차 산업, 영국의 조선 산업 다 그런 식으로 하다가 붕괴됐다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보면 근로자 전체에게 안 좋은 조치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자꾸 그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계약의 자유를 수립하는 데 전념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했잖아요. 다 필요 없다. 조치작용 결과만 보면 된다. 그 궤변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특정 신분이 근로자라고 말한 이유는 각 조치는 모든 근로자에게 이루는 조치가 아니면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근로자 역시 있기 때문이다. 결국은 모든 근로자가 피해자가 된다. 그렇죠. 산업이 붕괴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계약의 자유가 제한되면 산업은 쇠퇴하거나 붕괴한다. 박정희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장 제한 조치를 실시했는데 군사정부 이후 정부들은 반산업적 시장 제한 조치를 실시했다. 박정희도 시장 제한 조치를 하지 않았느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혀 성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박정희의 시장 제한 조치는 산업 육성을 위해서 일부 이제 실시했던 거고, 이후 정부는 뭔가요? 반산업적 시장 제한 조치였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다. 우선순위가 했댔잖아요. 민간기업 육성, 민간기업 육성이 곧 산업 육성이잖아요. 그게 핵심이라 했잖아요. 다른 것이다. 그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특징은 노무현 정부 이후 세금 및 대출 규제, 개발 억제를 동원하여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는 조치가 실시되었다 사실이죠. 이러한 조치는 조선총독부와 군사정부가 실시한 부동산 조치와 크게 다르다. 다르다는 거예요. 조선총독부와 군사정부는 어떻게 부동산 조치를 실시했느냐, 그거를 보라는 거예요. 다 근대국가에서 근대국가 수립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조선총독부는 빠른 부지 확보와 개발을 통해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켰으며 부동산 거래를 거의 제한하지 않았다. 제한이 있었다는 근거는 없죠. 군사정부 역시 조선총독부와 같은 조치를 실시했다. 똑같이 실시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제한 안 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누구나 성실히 살면 서울의 일반 주택을 구매하는 데 큰 지장이 없었다. 그 군사정부 때의 이야기인 거죠. 반면에 노무현 정부 이후의 정부는 조선총독부와 군사정부와는 정반대의 조치를 실시함으로써 서울주택 공급 부족을 야기하며 부동산 가격을 급등시키고 주거 환경을 악화시켰다. 조선총독부와 군사정부는 빨리빨리 개발했죠. 부지를 확보하고. 그러면서 해결했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시장에 맡겼다는 거예요. 정부가 뭐 나서서 뭐 어떻게 하겠다. 뭐 불러서도 안 돼. 그런 개변 다 필요 없다 했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안 되겠다 싶어서 정부가 나서서 공공주택 공급하겠다. 지금까지 몇 채 공급됐냐는 거예요. 한 채도 공급 안 됐다는 거예요. 몇 년이 흘렀나요? 한 5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 정부의 능력을 얘기했잖아요. 유능하다 보지 말고, 정부를 선하다고 보지도 말고, 뭐 이런저런 개변이 있는데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조치 작용 결과만 봐라. 조선총독부와 군사정부는 똑같은 조치를 취해서 다 해결했다. 그 사실 알아라는 거예요. 정반대의 조치를 실시하기 시작한 게 노무현 정부 때부터이죠.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커진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 정점에 이르렀었죠. 똑같죠, 뭐 이재명 정부 때도 지금 하는 조치 보면. 따라서 현 시대 시장 육성 조치는 군사정부 때보다 크게 후퇴하여 달성도는 40%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신분제도 폐지 이유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죠. 뭐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